예, 안녕하세요. 네. 그 페어 아트 DMG 컬렉터스 라운드 테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컬렉팅의 나침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컬렉터와 갤러리스트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분이 컬렉터로 이제 요즘 초반부터 이제 되게 뭔지 크게 오래 컬렉터를 하신지는 오래되지 않으셨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수량을 모으시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컬렉팅의 방향을 설정하신 우리 정주 대표님과 그리고 포시앤네터 김정희 디렉터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이 오늘날 미술시장의 여러 가지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첫 컬렉션의 어떤 느낌들과 앞으로의 어떤 미술 전망 같은 것들을 같이 재밌게 수다처럼 토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시텐터의 김정희라고 하고요. 이제 푸시텐터는 막 생긴 이제 연차로 2년차 돼가는 신생 공간이고요. 좀 다양한 실험적인 미술이나 신진 작가 그리고 국제 교류 사업 위주로 펼칠 예정입니다. 조금 저는 갤러리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업 쪽 베이스로 계속 활동을 해왔어서 지금 엑스포나 이런 거에 컨셉 디렉터나 이런 것도 잡고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좀 다양한 활동 하려고 설립한 공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오늘날의 삶 속에서 기업 그리고 작가 그리고 컬렉터 여러 가지 실험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양하게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조망하는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기획적인 갤러리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너무 소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기대되는 정지우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최근에 그 컬렉터로서의 어떤 면모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계시고 소개 부탁드리고 어떤 작품이 첫 컬렉션이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님이나 안 박사님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말 그대로 단기간이었었어요. 한 2년 정도 된 거고, 그리고 저는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을 아끼고 사실은 미술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 중에 아주 미술은 참으로 밀접한데 이렇게 컬렉팅을 하는 거는 참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컬렉터를 하고 있는 정지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그 첫 컬렉션을 왜 하시게 됐고 처음 모으게 됐던 그 작품 기억나세요? 어떤 작품인지? 제가 여기 나오면서 제가 한 2년 동안 몇 작품을 모았나 했더니 상당하더라고요. 몇 작품 정도 소장하셨나요? 그리고 한 2년 동안에 도대체 몇 작품을 사셨나? 50개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니 일단 자본적인 걸 떠나서 그 50개가 되는 거를 모은다는 거는 집에 걸 벽이 없어도 작품을 모을 만큼의 애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컬렉션하고 최근 컬렉션의 어떤 그걸 한번 비교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투 트랙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조금 좋은 작품을 주셔서 그것만 한번 보고 있다가 제가 한 2년 전에 조금 아파서 좀 쉬게 됐어요. 일을 쉬게 되면서 우연찮게 아트 경기를 조금 봤는데 거기에서 윤희동 작가나 윤희동 작가, 이한정 작가, 이경미 작가 작품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거를 개최하고 인발부하고 있는 이광기 대표님이 젊은 예술인을 육성을 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렇게 젊은 예술가나 뭐 이런 분들이 힘든 거를 알고 있어서 작품이 되게 좋으니까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그때 처음으로 산 게 이경미 작가, 윤희동 작가, 그리고 이한정 작가, 기타 등등 처음부터도 굉장히 좋은 작가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아트 경기 작가님. 네네. 그 작품을 모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이제 미술 시장이 프리즈 이후에 거품이 이제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처음 제가 접근했을 때를 지금 보니까 젊은 작가를 도와주고 내가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셨다고 하니까 네네. 뭔가 힐링을 얻는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투자적인 관점은 아예 배제를 하고 향유만 하신 건지 어떠셨어요? 좀 네. 뭘 알아보셨는지. 사람들이 제가 2년 정도 컬렉팅을 해서 사실은 제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든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든 어떤 저만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근데 미술을 투자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모으다 보니까 주위에서 제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좀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부터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 작품이 나한테 여운이 왔는데 첫 느낌이거든요. 제 신랑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랑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딱 잡는 거죠. 저기 앉아 계시니까. 그거하고 똑같이요. 미술품도 돈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작품을 봤을 때 순간 느껴지는 모든 상상력이 제 인생의 어떤 경험치들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무조건 사요. 가격을 불문하고. 하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는 것은 그것을 진짜 사랑했을 때 마치 우리가 사람과의 감정과 비슷하다. 결국 작품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면 제가 그럼 옆에 이제 계신 푸시투 엔터의 이제 김정희 대표님 원래 미술 쪽 일을 자본으로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사실은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미술이라는 게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기획자로서 저의 역할이 저는 캐스팅 디렉터 같은 역할을 생각하고 작가를 캐스팅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좋은 걸 찾아다니는 게 저희의 일이고 근데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미술이라는 게 가장 그거에 대한 임팩트가 확실하게 오는 정말 그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즐거움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쪽 일을 시작한 게 그런 창작자의 서포터적인 역할로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이제 캐스팅 디렉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나머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위주로 사실은 하면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기업 산하 공간에서 먼저 제가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 있는데 이게 마케팅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큐레이팅의 역할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잘 맞는 게 저는 미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관계, 소통, 작품도 공간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사람도 공간을 채우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붙어야 되는 게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사랑에 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에 와서 형, 색, 공간 어떤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내용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이렇게 인연이 닿았을 때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갤러리스트 입장, 컬렉터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갤러리스트 입장에서 작품을 컬렉션도 하시나요? 네, 저도 컬렉션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에 와닿는 거. 네, 사실 저도 다 걸어놓지는 않지만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만 가지고 싶은 거. 사실은 그래서 작품을 소장하는 이유도 큰 것 같아요. 지금이 지나면은 네. 어딘가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작품은 누군가에게로 가버린다거나 네.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사람 결혼하는 거랑 똑같이 내 거를 사랑하는 것과 작품을 이렇게 진짜로 컬렉션하는 것은 같은 일이다라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작가를 볼 때도 똑같아요. 컬렉션을 할 때 투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사실 뭐잘 되는 작가도 있고 사실은 정체되는 작가님도 있지만 뭐 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이 감동적인 얘기인 게 제가 작년에 그 우리나라 갤러리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50년 갤러리 한지 50년 되신 갤러리 현대 그 현대화랑의 박명장 회장님하고 제가 작년에 문자도 현대를 만나다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에서 보면서 실제 작년 박수근 전시의 70%를 회장님이 이제 다 매매에 손을 대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활용할까요? 전 박물관에 일하고 이제 비영리 기관에 있으니까 저도 활용할까요? 그랬더니 활용을 한다는 거는 작품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육성하고 그 작품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컬렉터에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돈을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갤러리는 없어지고 우리 눈앞에 없더라. 그러니까 신생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본질 그 부분을 많이 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되게 지금 잘 듣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정주현님께 마이크 넘기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사셨던 작품 중에 정말로 난 진짜 그냥 좋아하고 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막 옳은 작품이더라. 이 짧은 2년 동안에 그런 작품 있었을까요? 50개가 다 그래요. 50개 작품이? 청년 작가의 작품을 도와주려고 그냥 정말로 사랑으로 사셨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 처음 샀을 때와 지금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떠세요? 진짜 죄송한데 이 프로그램이 뭐 녹화로 가든 아니면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디렉터의 입장,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을 알아야지 영업이 되겠다. 상식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적이.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 작품을 좀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왜 샀을까? 그럼 그대로 가면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 라고 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제가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그 옆에 있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소통하게 되고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과령, 갤러리 아니면은 평론 아니면 작가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보면 속세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근데 윤희동 작가하고 이한정 작가 그리고 이경미 작가 그리고 양종용 작가 네네네. 네. 처음에 제가 딱 왔을 때 처음으로 딱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네 작가가 다 틀리거든요.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저의 심장을 터치하는 부분도 다 달라요. 그리고 네네. 그분들을 운 좋게 만나게 됐어요. 작가분들을 직접. 네, 네. 그러면 저는 눈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으로 인간의 향기가 좋다. 근데 그게 작품에 스며들어 있죠. 정확하게 있어요. 네. 거기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가와 네, 작품의 예, 연관성.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초보 컬렉터라고 저는 초보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사실은 2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사실 운 좋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외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든 박물관들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 안목은 꾸준히 계속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술품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심의 투자의 어느 영역이냐 아니냐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그 작가하고 대화를 해보고 만약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작가들이면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사실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평론가의 말은 듣질 않아요. 첫 번째는 작품을 보러 갈 때 평론가의 어떤 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일부러 보지 않고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쭉 봐요. 그런 다음에 작가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훑으면서 그 저 작품에선 저런 것 때문에 저 색깔이 나왔구나. 그리고 이거를 전문가인 비평가들은 어떻게 보는가 역으로 저는 공부를 약간 느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 개인의 어떤 시각 그런 걸로부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이제 나의 감정이 먼저 작가 작품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예. 개 중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떤 작가를 놓고 마케팅을 많이 하면 시장에선 당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고 그게 가격이 또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목표로 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사는 지금 저희가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품을 사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이제 20년 차 뮤지엄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작품을 볼 때 어떤 거를 보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많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이 볼 때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뮤지엄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것들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컬렉션이 중요한 게 내가 비싼 작품이나 이런 걸 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 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형태가 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느낌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 느낌과 내 호주머니의 사정과 가까운 작품들을 일단 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걸 비교해 나가면서 내 컬렉션을 늘려나가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는 오르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목 사이에서 작가들과의 어떤 대화 혹은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놓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했었던 그 첫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쫓아간다는 점. 예, 그러면 이제 김정희님께 제가 이제 마이크 넘기고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목, MZ세대들이요.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옛날에는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SNS라든가 혹은 뭐 휴대폰에서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없을 때는 아까 왜 말씀하셨을 때 작가의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다고 했지만 지금부터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일반적인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갤러리가 주는 어떤 특정 고객한테 주는 정보가 아니고선 우리가 좋은 작가인지 아닌지를 사실 선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뭐랄까 정보의 대중화가 확실히 열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안목 그리고 내가 이제 갖고 싶은 작품들에 대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은데 지금 보셨을 때 또 외국도 많이 다니시니까 MZ세대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작품을 좀 선택하는 것 같은지 어떠세요? 사실은 작년 이제 아트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키아프에서도 정말 확실히 젊은 세대들이 컬렉터가 늘어났다는 거는 많은 갤러리들 말씀하시는데 만나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결국은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컬렉터도 있고 저런 컬렉터도 있지만 오히려 좀 과감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이거 뭐 오를지 말지 이런 식의 컬렉션이 아니라 진짜 첫 컬렉션은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싶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다음 페어 때 또 이 작가가 또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왔는지 일부러 찾아오시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사랑이라는 컬렉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주 컬렉터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순히 뭐 추천해 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그 작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작가를 키우는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작가들을 픽을 하고 키울 때 작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는 너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만나면 된다. 사실은 많이도 필요 없다. 하나만 만나도 너는 작품으로 성공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컬렉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판매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전시에서 굴러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게 뭐 시간은 한참 오래 걸리는 거지만 너무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도 사실은 그런 거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연예인이라서 대중
그래서 컬렉터님들이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조금 해외 새로운 갤러리들도 많이 소개를 하는 편인데 이란의 갤러리 작품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 보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온 갤러리의 작품인데 오히려 젊은 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약간 도전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이렇게 장막이 없이 좋으면 감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이제 열렸다. 네,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플렉스 문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FL, 그쵸. UX라고 우리가 플렉스, EX라고 해서 드러내는 문화인 거죠. 내가 플렉스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샀을 때 옛날에는 감추고 그들만의 보는 장이었다면 같이 누리면서 같이 보여주는 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저희 나라가 컬렉터들을 좀 감추는 경향들이 많이도 있었는데 요즘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누가 이거를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냐가 사실은 그 작품의 기본 정보들, 가치에- 그렇죠.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갔느냐. 맞아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레퓨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저희 나라도 그게 확실하게 생긴 것 같고 예전에는 작가 정보를 아예 공개를 안 했었다면 지금은 인스타에 아예 작가 계정 그냥 태그 해놓고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작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작가를 이제 찾아봐서 그 작가가 저희 작가한테 DM을 보내면 작가들이 본인이 하고 잘 거래하고 있는 갤러리로 이제 직접 토스를 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갤러리가 있다면은 사실 DM을 보내고 근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요즘에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많이 많죠. 생기고 많이 작가하고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제대로 된 생태계 안에서 리세일즈를 하고 싶다면 작가와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확실히 화랑과 작가와의 거래라고 화랑과 컬렉터와의 거래라고 하는 그 명확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요번에 이제 그러면 정지훈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미술 시장이나 어떤 작품이 파는 갤러리에서만 작품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미술관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건희 컬렉션 정도 되면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희라고 하는 기업의 한 개인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모은 컬렉션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많이 와서들 보시는데 사실 비엔날레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미술관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실험적인 미술들 있잖아요. 뭐 미디어 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스톨레이션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되게 동시대적 예술에 되게 앞서 나가는 부분들은 좀 시장성하고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 많이 안 보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라고 하는 양희규 그리고 뭐 이불 그리고 뭐 누가 있을까 서도우 작가 이 작가들도 다 실험하고 설치하고 비엔날레형 작가들인데 리만 머핏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데우스 로팍이라든가 이런 해외 갤러리와의 전속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시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컬렉터님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런 비영리 공간들을 찾아다니신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적인 그런 부분의 관람과 시장적인 미술관의 관람의 좀 차이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번에 프린스 갔다 오는데요. 조금 약간 실망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국 생활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를 하지 않아요. 조그만 갤러리인데도. 왜냐하면 작가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독창성을 우선시하고 그에 맞춰서 전시를 조금조금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물며 외국에서는 되게 실험적인 것들을 파격적인 것들을 해줘요. 그러면 똑같은 페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약간의 안목이 정체되어 있었을 때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놓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파장이 계속 오면서 그 파장을 내가 왜 이런 파장이 왔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작품을 저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목의 어떤 그
관계를 물었기 네네네. 때문에 성장하게 되죠. 그렇듯이 저는 박물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그만 갤러리라든가 뭐 비영리 막 돌아다니면 그 안에서 되게 실험적인 모습 속에서도 제가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여행 갔을 때도 요즘 한국 사람들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관광 코스로 그냥 뭐 이런 데 마시고 그 현지에서 태국이든 어디이든 조그마한 박물관, 그 조그마한 갤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국적인 어떤 느낌들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그만큼 넓어졌고 그리고 또 인포메이션이 확장돼서 유튜브라는 공간도 있고 여러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갤러리들 입장에서 저희 같은 초보생들의 안목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미술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 예술들, 뭐 오페라 아니면 뮤지컬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오페라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문화 예술 다 접하고 발레 다 접하고 그 다음 미술 시장에 관심을 둬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접하고 상당히 컬렉터를 할 정도면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여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여행은 기본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문화의 다국적 문화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 문화의 이해력이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왜 저같이 50대와 다르냐면 이들은 유학이나 어학이나 뭐 이런 걸로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여행을 많이 다녔고 타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장벽이 없죠.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이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 하나하나가 독창성, 개별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수요와 그리고 공급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느 개인적인 초보 그 컬렉터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에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요번에 프리즈하고, 그러니까 물론 영국 프리즈는 천막을 치고 물론 하지만 프리즈와 이번에 키아프의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 프리즈를 보면 화려하다. 그리고 걔네는 전체적인 파트가 두 개가 아예 모던하고 컨템포러리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모던 파트 쪽에서는 거장들 마스터피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고 이 컨템포러리 파트에서는 완전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좀 볼 수 있는 이 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키아프의 그 전시 구성은 어떤 전체적인 주제 기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이 마치 작품이 잘 팔릴 것 같은 작품들을 갤러리들이 갖고 온 게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번에 프리즈에서 참가한 갤러리들도 한국이 다 처음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프리즈 발표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가 발표가 나니까 다들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이번에 프리즈는 사실은 기존의 프리즈나 바젤을 봤던 사람들은 좀 실망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첫 진출이다 보니까 좀 다 조형성.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할 만한 걸 다 가져오는 그 조형성이나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 신작 커미션 같은 걸 좀 던져 갖고 하는 그런 새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치아라든가 맞아요. 예. 조금 다른 프레이즈랑은 다른 그게 있었지만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키아프람도 어떻게 따지면 페어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는 전시가 아니라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적인 예술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는 그쪽 뭐 런던이든 뉴욕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여졌으면 또 팔렸다는 얘기고, 한국 또한 그게 팔리는 시장이 된다면 더 적극적인 예술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은 주최 측이나 갤러리의 판단보다는 저희가 소비의 입장에서 점점 더 그런 걸 한국은 더 이런 거에 적극적이다, 이런 시험적이든 아니면 오히려 이거 많이 나온 거 가져갔더니 욕먹더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은 갤러리들이 당연히 좋은 작품 가지고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김정희 대표님께 더 계속 몇 개 질문을 할게요. 요즘 이제 해외 미술 시장이 문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정보의 평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보가 평준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직접 마잉을 해오는 갤러리들이 사실은 되게 장사가 됐어요. 약간 가격을 더 붙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트시, 아트넷, 뭐 실제는 외국
그 경매 같은 거를 진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작품들이 해외에 던져지는 상황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 생존 전략 떠나서 해외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혹시 다녀보신 데 중에서 뭐 유럽 페어, 미국 페어, 혹시 아시아나 동경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런 중국이라던가 다니셨던 페어들만의 특징들과 이런 좀 차이점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그냥 러프하게나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페어 다니면은 뭐 아시아권 홍콩부터 시작해서 도쿄 아트, 도쿄도 예전에 많이 다녔었고, 뭐 중국, 싱가포르, 그다음에 저는 중동의 아부다비랑 두바이도 항상 가고, 그다음에 파리 원래는 피압이었죠. 이제는 바젤이지만 피압, 그다음에 뭐 다 가요. 사실은 뭐 바젤, 스위스도 가고 다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미술은 한국 갤러리가 참가하는 그거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고, 그럼 사실 대표 갤러리들만 많이 참여를 하니까 항상 같은 작품들이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해외 갤러리들도 사실 한국 작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래 작년까지만 해도 뭐 박서구 선생님이나 이만 선생님 작품은 항상 뭐 다 들어가 있고, 파리 뭐 포엠노르나 아니면 화이트 큐브에도 박서구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나올 정도니까 사실은. 그런데 재밌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이제 보여주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저희는 영어를 하면은 해외 갤러리를 컨택을 하고 할 수 있지만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을 진짜 어려워해요. 한국말을 못하면은 여기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되게 독특해요. 맞아요. 대구 페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년에 50몇 개가 있는 페어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 페어라고 불리는 데가 대구, 부산 놓고 보더라도 부산에는 좀 외지인들이 많은 편이고 대구는 대구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구에 진출한 서울 갤러리들이 판매를 하는데도 자기가 거래했던 데가 대구 갤러리면 대구 갤러리스트를 보내갖고 서울 갤러리를 사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금 한국은 아직도 보수적인 시장이다.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페어도 위치하는 지역의 컬렉터들에 맞춰서 작품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컬렉터들이 모이는 좋은 시장에서는 그만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결국은 시장을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호텔 아트 페어니까 약간 전통적인 생각으로 작은 작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뭐 수요에 따라서 공급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영어권이 아닌 게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인데, 근데 이 가운데 그래도 한국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리즈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대한 네. 연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이번에 뭐 프리즈에서는 다 영어를 쓰고 있었고 키아프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언어적인 시장으로 조금 더 한국이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더 그냥 넓어졌으니까. 보여줘야지 이쪽에서도 갤러리도 컨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넓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도 직접 해외 갤러리 컨택을 하고 작가를 컨택을 하는 것처럼 요즘에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 작가들 직접 콜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번에 보니까 제가 그 프린스 담당자들이 밑에 내려와서 오거나 아니면은 그때 저기 세택에서 했었던 젊은 작가가 그 캐프로스에 와서 보고 영국 전시를 끌어간 친구들을 몇 명 봤어요. 젊은 친구들을. 그러니까 보니까 요번에 아무래도 프린스가 영국 기반의 그 페어다 보니까 영국 갤러리들이 많이 나왔고, 그 런던 시장에서 우리나라 작가들을 픽하는 경우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섞이는 과정이거니 약간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 트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술시장 거품인가 아니면 발전적 과도기로 보아야 하는가? 자, 한번 그 초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발전적이거나 거품이거나 뭐가 됐던 그런 미술에 대한 발전적인 게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이 열렸기 때문에 또 아트 경기 작가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긍정인가 부정인가 혹은 둘 다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은요, 거품이 있어야 돼요. 거품이 있고 그 안에서 과도기를 넘는 게 그 거품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의 거품이 되면 과도기 하다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술 시장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몇 년 정도냐 대략? 10여 년? 네네. 사실 주식이 100년 됐어요. 근데 그 주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까지 하기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20년 겨우 한 미술 시장이 뭐 과도기냐 거품이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 ING. 근데 그 안에서 기업도 살아남는 기업이 있거든요. 작가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끝까지 살아남는 갤러리와 작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 거품과 정체성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거든요. 거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 공급이 미친 듯이 일어나니까요. 그 안에서 컬렉터는 어떻게 하냐면 갤러리를 볼 때 이 갤러리가 진실성이 있느냐, 정말로 미술을 사랑해서 예술가를 지원하면서 이런 그 컬렉터를 연결을 해주면은 진실성이 있느냐는 저를 보고요. 그리고 작가를 봤을 때도 기업처럼 저 작가가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 기업도 계속 공경에 처하거든요. 그때 딛고 나갈 수 있는 자아 탄력성이 있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는 작가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본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거품이냐 아니면 과도기냐 라는 어떤 질문에는 ING고 적어도 텀이 한 뭐 1세대를 뭐 30년을 보잖아요. 60년 정도 보고, 근데 요즘은 더 트렌드가 한 10년 주기로 빨라졌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미술 시장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안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몇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정지우 대표님께서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본시장 같은 거에 대해서 눈이 되게 좀 밝으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돼서 사실은 미술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 질문을 드릴 거고, 어떠세요? 시장에 대한 부복은 뭐 발전적 과도기. 사실 요즘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시장의 움직임을 봤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서울 옥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옥션이 만들어지고 이제 화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아트페어를 통해서 작가들과 만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이렇게 큰 어떤 역경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왜 IMF가 끝나고 오히려 미술 시장이 열렸고, 그러니까 IMF 때 옥션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이 자본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 은행을 다녔던 젊은 세대들이 보너스 잔치를 하면서 작품을 샀던 게 2004년, 5년, 2008년 정도에 우리가 막 리만 사태로 미술시장 꺼졌다고 했는데, 그때 홍콩 아트페어가 바제라고 만나면서 완전히 또 달라졌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2년 전까지만 해도 작가들 막 음악하는 사람들 전시 취소되고 막 이래갖고 어려울 때 그거의 판로로서 작용한 게 아트 경기의 온라인 섹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 정주효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의 일로 속에 있는 어느 지금의 소용돌이, 이것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갤러리스트로서의 전망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사실 지금 서울이나 한국만큼 다양한 미술 시장이 벌어지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서울에만 있는 갤러리 숫자와 사립, 국립, 시립 미술관 숫자를 보여주면 외국에서 다 놀래요. 이 홍콩도 이만큼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만큼 문화가 다양한 도시예요. 그거는 또 반대로 작가한테는 더욱 치열한 시장이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옛날 베를린이랑 똑같아요. 한 주에 오픈하는 전시가 50개가 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작가도 묻힐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치열해지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가의 마케팅.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서울만큼 이렇게 급변해서 경쟁적으로 미술 시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이 이미 너무 넘쳐나고 있고, 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내부에서 싸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팬데믹 때문에 줌 미팅도 너무 다양해졌고 해외에서 직접 컨택하는 것도 너무 다양해진 만큼 더 해외로 확장만 하면은 저는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자신 있게 고무적이고 예.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렉터들도 그 시장을 만드는 거고 갤러리도 사실 갤러리 기관 다 롤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그 롤을 잘 맞춰나가면은 지금만큼 사실은 뭐 직원비 아니면 갤러리도 너무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너무 좋은 작가들 많고 그러면은 사실 컬렉터님들도 발품만 파시면은 정보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너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거만큼 좋은 시장은 없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프리즈도 보셨지만 해외에서 딜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해외 관장님들 다 들어오셨었고 맞아요. 매일매일 진짜 갤러리 나잇이 열렸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서구의 갤러리 문화들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확 우리에게 밀물처럼 오면서 과거의 어떤 문화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리즈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안 팔리는 작품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떨이 시장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뭐 그런 언어부터 오히려 프리즈는 10만 불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키아프웨하고는 이 경쟁 구도가 다르다. 키아프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원동력을 던졌다라고 하는 시각까지 굉장히 이게 층이 다양한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걸 진단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다. 네, 왜냐면 프리즈는 첫 테이기도 했고 프리즈가 꼭 비싼 작품만 있던 건 아니에요. 12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가의 퀄리티와 프레젠트하는 갤러리의 실력이지 사실은 저는 그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작가만 엄청 서울에서 팔리더라 소문이 나면 그 작가만 가져오겠죠. 그래도 마케팅 네, 너무 좋은 작가 데려온 갤러리 많았는데 갤러리들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갤러리도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프리즈의 갤러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해외 갤러리가 프리즈에 들어가는 가격의 4분의 1이면은 3분의 1 정도 똑같은 그걸로 키아프에 나오는 거예요. 해외 갤러리가. 그래서 키아프에 숨어있는 외국 갤러리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왜냐면 그 페어 자체가 결국에 그 페어에 참여한다는 게 그 갤러리가 그만큼 좋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부스비를 내고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영리한 갤러리라면 다음번에는 프리즈 대신 키아프에 들어가는 걸 또 선택할 수도 있을까요? 뭐 오히려 반대로 키아프에서 잘 팔리더라 소문이 나면은 그 갤러리들이 프리즈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키아프에 참가를 안 했었지만 키아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희가 마켓에서 만들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분위기는 잡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래도 공적인 거는 어쨌든 한 번도 한국에 대해서 다 K컬처만 얘기하고 와보고는 싶은데 올 기회가 없었다가 사실은 저도 여행을 페어나 비엔날레나 이런 거를 보러 가지고 관광으로 가진 않거든요. 여태까지는 올 기회가 없었다가 오히려 그거 덕분에 기억으로 와서 봤더니 애들이 한국에 다 놀란 거예요. 사실 해외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한국에 다 놀랬던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 왜냐면 우리가 인상주의 때 일본 애들 맨날 그 18세기까지는 그 중국, 즉 실크로드를 통한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 차례인 것 같아요. 21세기는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즈에서 소개하는 작가가 무조건 더 좋다라는 개념은 없고 말했지만 취향의 문제로 작가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키아프가 지금 저희 여기 아트페어 여기 파주 DMG에서 픽한 작가가 언젠가 화이트큐브에 갈 수도 있고 가버시안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결국은 만드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저는 투자로 작품 사시는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주식을 사라. 주식과 부동산이 빠르다. 지금 주식과 부동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씩만 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 정지우 대표님 워낙에 부동산, 코인,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또 은행 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밝으신 분이신데 어떠세요? 요즘에 은행에만 넣어놔도 요즘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지고 막 연끌해갖고 집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이자 내느라고 막 거의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으로 그림 샀던 분들이 이제 그림을 많이 빼려고도 많이 하는 현상이거든요. 이 경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 경제적인 효과에 의해서 이게 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이게 언제쯤 안정이 돼서 미술 시장에 다시 이 호황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줄지, 이건 조금 그거는 뭐 실만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네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 요즘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부동산도요, 뭐 거품이다, 뭐 서울 뭐 부동산 쭉쭉 빠질 거다 그러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1층이 뭐 2억 빠졌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식이 그래갖고 완전 다 빠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턴인 것 같아요. 사이클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모든 거를 투자하는 게 사실은 좋고, 그리고 근데 항상 문제는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해버리면, 자기 여윳돈이 없는데 투자를 해버리면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본인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미술도 보면, 제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투자하고 싶대요. 근데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그 빚도 자기가 솔직히 제가 받는 임금이나 뭐 자기 그 평균 그 샐러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감당해내면 그게 즐길 수 있는 투자가 되는데, 그걸 감당치 못하면 그거는 악의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제가 부동산이나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몇 세부터는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하나의 부동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3년의 공을 들여요. 왜냐면 정보를 많이 긋고, 그리고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사실은 부동산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5군데를 매번 가요. 그리고 정말 저거를 사야 되겠다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을 한 2개월 동안 계속 있어요. 계속 다니면서 그 기분을 느껴요. 그게 첫 느끼는 거고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어느 날 계속 똑같은 감정을 주고 포근함을 주면 저는 바로 그거를 사요. 그러면 그건 배신하지 않죠. 미술도 똑같은 아까 가정. 미술도 똑같고 모든 것도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쫓아서 뭔가를 막 투자하잖아요. 그 돈은 도망가 버려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의 관계에 있어도 이 남자 이 여자가 좋다고 막 쫓아다니면 왠지 모르게 질려버리잖아요. 저는 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투자를 위해서 그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위해서 그림을 사지 마세요. 그러면 그 돈이, 이 그림이 역으로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진정으로 그 작품이 나한테 가슴으로 너무 와 닿아서 집에 갔는데도 자꾸 생각이 난다? 저는 그 작품의 작가 거를 3개, 4개를 그냥 무작정 사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나중에 시간이, 저는 운이 좋았죠? 한 2년 안에 상당하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한 값어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단 한 점도 팔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10년, 20년, 만약에 30년을 딱 안고 있으면 내가 기억도 안 했는데 그냥 놓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대단한 수확을 주거든요. 그리고 주식도 뭐 S주식 뭐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저 창업 정신이 굉장히 좋아, 기업가 정신이 너무 좋아 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저한테 대단한 어떤 수익 창출을 하게 되듯이, 저도 그림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볼 때에는 사람에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품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진실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작품이 저한테 휙 감아 오는 느낌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 그런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깊이 있게 보시고,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고 보고 나서 왜 이 작품이 나한테 와 닿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게 되면
결국은 똑같네요. 부동산도 그렇고 미술 작품도 그렇고 나와의 대화, 네. 소통이죠. 소통을 통해서 작품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작품의 의미가 더 생기게 된다. 저는 딱 10초 안에 결정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처음에는 너무 이게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저거 이렇게 하고 저거 이러니까 사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자기 오늘은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일을 사고 계시는 여자. 네. 그리고 이번에도 와서 첫날 그냥 오프닝 음악 들어왔는데 또 딱 하나 더 봤더니 쇼핑하지 사고. 그냥 이러면 사실 그게 확 와닿으면 그 진정성 있게 뭔가.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애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기 때문인데 이번에 사실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다 여기 그 푸시트엔터에 있는 어떤 작가 작품을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여기 잘 몰라요. 여기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도 몇 분 있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는 김정희 대표님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친구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 숙제를 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갤러리들이 작가를 컨택해가지고 그냥 던져 넣는 것과 다르게 그 작가를 뭔가 육성하고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에너지들이 좀 더 발산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팔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큰 거 안에 큰 작품들은 아니 그 작가가 누군지야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그 에너지가 뭘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명 작가 모시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조현빈 작가라는 92년생 작가예요. 저희 공간에서 지난달에 이제 첫 개인전 했고요. 제가 이 작가를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픽한 작가이기도 해요. 아시아프에서 나온 작가를 보고 제가 픽을 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큐레이팅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멘토링부터 다 붙이고 선생님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저도 선택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작가를 대중한테 선보이거나 누군가한테 프레젠트를 할 때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첫 선택은 직관이지만 작가한테 3년치 계획서를 써오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작품을 계속 할 건지 아닌지 그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서를 약간 받는 수준의 그렇죠. 투자니까 일종의 거. 맞아요. 투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작가가 갑자기 사라질 줄 알고 어떻게 누구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저는 작가도 잡이잖아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겠다는. 저 또한 이 공간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작가만 소개하겠다는 약속을 또 컬렉터들한테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기획자 뭐 실기 쪽도 뭐 동양, 서양, 그다음에 파리 쪽 한번, 미국 쪽 한번 계속 작가한테 멘토링을 저는 붙였어요. 워낙 신신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나오고 기획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비평까지 나올 건데 이 작가한테 이제 연말까지 숙제를 줬거든요. 공부해오라고. 네, 저는 계속 숙제를 줘요. 이제 책 읽어야 되고 이만큼 이제 주고 이 책 선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너는 우선은 더 이쪽을 더 집중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저희씩 봐야 될 거 골라서 이거 보고 감상문 제출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숙제를 안 할 거면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공부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작가는 작품을 열심히 그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매니징을 하는 것 또한 저희는 공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름이 이제 푸시 투 엔터지만 결국은 밀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의 의지가 없는 분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공간의 목적이기도 하고 서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편. 저 또한 그 작가를 잘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도 너무 좋은 성과가 나서 작가랑 저랑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좀 작가가 처음으로 너무 좋아져. 예. 첫 전시하고 파주에서. 네. 요즘 같은 시장에.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좀 경소통이잖아요. 자기 작품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컬렉터스 라운지 테이블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1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랑과 애정으로 즉 투자보다는 향유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컬렉팅으로 가는 나침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미술 시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외국으로 나가서 많이 보면서 고무적으로 바뀐 것은 옛날에는 꼭 캔버스에다가 유화로 그려야지만 이 작품이라고 인식하는 시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재료가 꼭
한 가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단순적인 재료고 일회적인 재료더라도 그 안에 어떤 작가의 철학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을 구별하는 눈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시각, 그리고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대한 시각, 그리고 아까 3년치 계획서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작가가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미래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면, 작가, 컬렉터, 그리고 비평가, 그리고 갤러리, 이 모두가 같이 순항할 수 있는 미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는 이 넷페어 아트 DMG 2022에 대한 이야기 이 섹션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전 지금까지 사회를 맡았던 안현정이었고, 네, 푸시텐터 김정희였습니다. 저는 정지윤이었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